제23화 티베르메닐 성을 털다. 아니, 실마리는 있습니다. 드반 씨, 전해 내려오는 2개의 문구를 믿으셔야 됩니다. 드반은 웃으면서 외쳤다. 참, 신부님께서 고문서 연구가로서 기록을 많이 읽으셨다는 걸 깜빡 잊었군요. 게다가 티베르메닐 성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시지요. 그렇지만 신부님이 말씀하신 2 문구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말했다. 드반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여러분, 그 문구가 궁금하십니까? 몹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신부님의 연구에 따르면 역대 프랑스 국왕 중 2분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왕 2이? 앙리 4세와 루이 16세지요. 그런 거물이? 신부님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옛 기록에 전해 내려옵니다. 모두 열심히 역사를 연구한 덕택이지요. 드반이 대신 대답을 하고는 말을 이었다. 그 옛날 앙리 4세는 가끔 이 성에 묵으며 아무도 모르게 지하도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었는데 신복이었던 한 대신에게 지하도의 문을 여는 암호로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도끼는 돌며 공기는 떨지만 날개가 펼쳐져 사람들은 하느님께 날아간다. 하고 말이지요. 이 문구는 그 대신이 죽기 전에 왕실 기록부에 남겼기 때문에 후세에 전해졌지만 이 문장 외에는 아무런 풀이도 적어놓지 않았답니다. 드반이 설명을 끝냈다. 모두가 잠자코 있자 벨몽이 한마디 했다. 그것으로는 단번에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겠군요. 그렇지요. 신부님 말씀으로는 그 대신이 세상에 비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풀이를 달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생각이군요. 그러나 날아다니는 도끼며 펼쳐진 날개란 무슨 뜻일까요? 도무지 모르겠는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러자 벨몽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이 문구 외에 루이 16세가 남긴 말도 있다는 겁니까? 그걸 듣고 싶군요. 네, 루이 16세 또한 훗날 이 지하도를 비슷한 목적으로 이용했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유물 중에 티베르메닐 2, 6, 10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쪽지가 있었답니다. 국왕폐하 만세! 이것으로 수수께끼는 다 풀렸군요. 2, 6, 10이라. 이제는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라스 벨몽이 웃음을 터뜨리며 2 팔을 번쩍 치켜들자 젤리스 신부는 이 농담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웃으신다 해도 이 2 문구에 해결의 열쇠가 들어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인물이 셜록 홈즈가 될 테지요. 아르센 류팽이 선수를 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벨몽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반이 말했다. 벨몽은 의자에서 일어나 성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드반 씨, 덱과 도서관에서 입수한 책에서 얻은 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친절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도끼가 돌고 공기가 떨며 날개가 펼쳐지고 2, 6, 12인 것을 안 이상 이제부터 시작하렵니다. 오늘 밤 당장 말입니까? 네, 오늘 밤 당장. 그러니까 셜록 홈즈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의 성에 침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부디 성공을 빌겠습니다. 2 사람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 그럴듯한 연극에 사람들은 또다시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시간은 말없이 흘러 밤이 깊어갔다. 이제 그만 파티를 끝내야 했다.
사람들이 저마다 떠날 채비를 하자 드반이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택에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전에 다시 모여 점심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침 장교 여러분들은 요즘에 훈련도 없고 하니 말입니다. 11시경에 모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교들은 기꺼이 이 초대에 응했다. 그들은 다음 날 오전 11시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작별을 고한 뒤 떠나갔다. 그러나 젤리스 신부는 마침 다른 볼일이 있어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미안해했다. 거참 유감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늘 가까이 계시니 기회가 또 있겠지요. 벨몽 씨는 어떻습니까? 물론 와주시겠지요?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일이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1시간만 늦게 오고 싶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식사는 1시나 되어야 시작될 테니까요. 아, 그리고 읍내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도 나갈 일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야간 열차로 도착하는 친구를 마중하러 갑니다. 가족들과 며칠 놀다 가라고 했지요. 어쩌면 다른 친구들도 올지 모릅니다. 신부는 성 가까이에 살고 있었으므로 차가 필요 없었다. 벨몽은 주인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여 드반이 외출 준비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두 사람은 드반의 자가용에 올라 밤길을 달렸다. 읍내에 이르자 드반은 벨몽을 적당한 곳에 내려주고는 역으로 갔다. 드반의 친구들은 밤중에 기차에서 내렸다. 12시 반쯤이 되어서야 자동차가 티베르메닐의 성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1시에 식당에서 가벼운 밤참을 마치고 제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차례차례 불이 꺼졌고 이윽고 밤의 침묵이 성을 둘러쌌다. 다만 허공에 걸린 달만이 이따금 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하얀 빛을 뿌릴 따름이었다. 괴종시계가 3시를 쳤을 때 기욤탑의 응접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벽에 붙은 책장 틈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와 방 안 이곳저곳을 비추더니 잠시 후 책장의 일부분이 빙글 돌며 벽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입을 벌렸다. 그 구멍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뒤이어 사내 2명이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첫 번째 남자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서 귀를 기울인 다음 뒤에 있던 2 남자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동료들을 불러라. 2 사내가 신호를 보내자 다시 8사람이 지하도를 통해 방으로 들어왔다. 한결같이 기운이 넘치는 얼굴에 떡 벌어진 몸집을 한 장정들이었다. 어둠 속에서 짐을 나르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솜씨는 참으로 침착하고 빨랐다. 그들은 두목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목, 즉 아르센 류팽은 가구 사이를 옮겨다니며 물건들의 가치를 감정했고 크기와 예술적 가치에 따라 그냥 두기도 하고 이렇게 분부하기도 했다. 가지고 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물건은 옮겨졌으며 벽에 뚫린 입구를 통해 지하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옛날 궁중에서 쓰던 의자 6개와 식탁 2개가 사라졌다. 그리고 융단, 황금 촛대, 명화 석점, 조각 2점이 그 뒤를 이었다. 때때로 류팽은 훌륭한 괴짝과 놀라운 그림 앞에 발을 멈추고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너무 커. 아까운데. 그러면서 류팽은 감정을 계속해 나갔다. 류팽의 표현을 빌자면 응접실은 40분 동안에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은 일꾼들이 손을 대는 물건 전부가 마치 두터운 솜으로 포장된 것처럼 일체의 소음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이윽고 류팽은 훌륭하게 장식된 괴짝을 가지고 나가는 마지막 남자에게 말했다. 이젠 오지 않아도 돼. 트럭에 싣고서
곧장 우리 집 헛간까지 가라. 그럼 두목은? 오토바이를 남겨둬. 사내가 나가자 류팽은 책장을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넣어 지하도의 입구를 막았다. 그런 다음 물건을 나른 흔적과 발자국들을 지우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이 탑과 성의 본체를 연결하는 방으로 각종 진귀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방 가운데에 커다란 유리상자가 있었는데 류팽은 그 안에 든 물건들을 감정하기 시작했다. 정말 유리상자에는 크기는 작지만 놀랄 만큼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금시계, 은으로 만든 재떨이, 가락지, 허리띠에 다는 장신구, 교묘한 솜씨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조각들. 회심의 미소를 띤 류팽은 철사로 자물쇠를 열고 준비해온 자루 속에 귀중품들을 몽땅 집어넣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자루가 가득 차자 이번에는 호주머니에 물건들을 쑤셔 넣었다. 옛사람들이 소중히 여겼고 오늘날 역시 여자들이 열을 올리는 진주 목걸이를 마지막으로 손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류팽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었다. 발걸음 소리와 옷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제24화 애인과의 난처한 재회. 그때 류팽은 문득 진열실 끝에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은 또 다른 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이지만 오늘 밤에는 역에서 온 손님들이 쓰고 있을 터였다. 류팽은 곧 전등을 끄고 창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러나 류팽이 창가에 닿기도 전에 계단 위에서 문이 열렸고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급한 김에 류팽은 창에 들이운 커튼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누군가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방 안에 한 발 내딛자마자 앗! 하고 짤막한 비명을 질렀다. 유리상자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커튼에 가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젊은 여자 같았다. 촛불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지 불빛이 방 안 가득히 흔들렸다.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제 곧 가버리겠지. 류팽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어서 여자가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자는 나가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두려움도 가셨는지 촛불도 떨리지 않는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며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더니 대담하게도 곧바로 류팽이 숨어있는 창가로 다가와 벼란간 커튼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류팽과 여자의 얼굴이 마주쳤다.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놀란 쪽은 아르센 류팽이었다. 당신이... 류팽은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바로 류팽이 지금까지도 꿈에서조차 잊지 못한 넬리 언더다운이었다. 넬리, 여객선 프로방스호의 멋쟁이 손님. 그 잊을 수 없는 항해 중에 류팽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와 함께 꿈을 나누었던 여인. 류팽이 가니마르에게 체포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며 류팽이 훔친 보석과 지폐를 숨겨둔 사진기를 바닷속에 던져버림으로써 그를 배신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준 여자. 감옥에서도 감옥을 나와서도 넬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며 류팽은 얼마나 애를 태웠던가. 그토록 사랑스러운 여인을 뜻밖에도 이런 때 이와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다니. 운명의 여신은 참으로 짓궂게도 사랑하는 남녀를 약 1년 만에 실로 기묘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뜻밖의 만남에 너무 놀라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마주선 채 멍하니 상대방을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넬리는 흥분한 나머지 몸을 가눌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류팽은 그대로 넬리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심한 낭패감으로
류팽은 마음이 몹시 쓰라렸다. 자신이 현행범으로 발견된 비참한 도둑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넬리에게 류팽은 한낱 도둑에 불과하다. 남의 호주머니에 손을 들이미는 사람, 잠긴 문을 열고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훔친 시계 하나가 융단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류팽은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둘러맨 자루가 천근만근 바위덩어리처럼 어깨를 짓눌러왔다. 류팽은 갑자기 결심을 한 듯 자루를 방바닥에 던져버리고 호주머니도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고 나자 마음이 약간 편해졌다. 류팽은 말을 걸 셈으로 아가씨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아가씨는 바로 뒤로 물러났고 겁이 나는지 벼랑간 옆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가 버렸다. 류팽은 그 뒤를 따라갔다. 아가씨는 당황해서 떨고 있었다. 겁먹은 눈으로 이제는 보물을 다 털어가 버려 텅 빈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류팽이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내일 3시까지 모두 이전대로 해두겠습니다. 가구도 다시 가져다 놓겠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류팽은 재차 약속했다. 약속드립니다. 내일 3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일 3시에.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류팽은 그 침묵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고 여전히 겁먹은 여인의 표정이 류팽의 마음을 한없이 괴롭혔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제발 나를 두려워하지는 말아요. 류팽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조용히 넬리 곁에서 물러났다. 그때 넬리가 갑자기 떨기 시작하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들어보세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류팽은 놀라서 여자를 돌아보았다. 넬리는 위험이 바싹 다가온 것처럼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어서 달아나세요. 어서. 아가씨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선 남자의 자존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어 류팽을 태연하게 말하도록 했다. 달아나다니요. 왜요? 달아나지 않으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가씨는 진열실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밖에서 났던 모양이다. 넬리는 잠시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더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겨우 마음을 놓고 응접실로 돌아왔다. 그 사이 아르센 류팽은 사라지고 없었다. 류팽은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날이 밝았다. 성주 드반은 기욤탑의 응접실이 털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을 해치운 건 벨몽이고 벨몽은 아르센 류팽임이 틀림없다고. 드반으로서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은 순간적으로 잠깐 머리를 스쳐갔을 뿐이었다. 어쨌든 벨몽은 이름난 화가이자 어디까지나 이종사촌의 친구였기에 아무리 의심스럽고 앞뒤 사정이 들어맞는다 해도 차마 도둑으로 몰고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헌병대 대장이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을 때에도 드반은 자기의 어리석은 상상을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티베르메닐 성에서는 아침부터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커다란 저택과 드넓은 정원이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다. 헌병과 경찰서장, 마을 사람들이 복도와 뜰과 성주 위를 돌아다니며 야단법석을 피웠다. 이번 수사로는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문도 부서지지 않았고 창문 하나 깨진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지하도의 비밀문을 이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뿐 아니라 바닥의 용단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벽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점이 바로 아르센 류팽 특유의 솜씨가 나타난 부분이다. 문제의 기록인
티베르메닐 연대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아와 있고 그 옆에는 국립도서관에서 분실된 또 하나의 연대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11시가 되자 약속대로 장교들이 찾아왔다. 드바는 기분 좋게 그들을 맞이했다. 드바는 원체 통이 큰 사람인데다 미술품이나 가구 몇 가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부유한 자산가였다. 잠시 후 간밤에 도착한 친구들이 내려왔다. 일행인 넬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로의 소개가 끝나자 손님이 한 명 빠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오라스 벨몽이었다. 하기야 그는 12시에 온다고 했으니 아직 도착할 시간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연 벨몽이 올 수 있을까? 벨몽이 오지 않는다면 드바는 그에게 품은 혐의를 거의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벨몽은 12시 정각에 들어섰다. 벨몽이 범인이라면 아무리 대단무쌍하더라도 이처럼 헌병과 경찰이 우글거리는 호랑이 굴로 당당히 들어서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바는 바로 모든 의심을 풀고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벨몽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만세! 잘 왔어.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켰지요? 그렇지. 하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소동이 일어난 다음이니까. 뉴스는 들었지요? 무슨 뉴스 말입니까? 당신이 이성을 털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드바는 여전히 농담을 했다. 아니, 저런. 정말입니다. 그나저나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아가씨를 안내해서 식탁에 앉으세요. 손님인 넬리 언더다운 양입니다. 아가씨, 이분은... 드바는 아가씨가 난처해하는 모습에 놀라 말을 끊었다. 다음 순간 그 이유가 생각나기라도 한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긴 그러고 보니 넬리 양은 이전에 아르센 류팽이 체포되기 전에 그와 함께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지요? 이 친구가 그자를 많이 닮아 깜짝 놀라신 모양이군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분은 오라스 벨몽이라는 유명한 화가로 내 친구니까요. 아가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앞에서 벨몽은 빙글에 미소 짓고 있었다. 벨몽은 몸을 굽히어 팔을 내밀었고 넬리는 그 팔을 잡고 일어섰다. 벨몽은 아가씨를 식탁으로 안내한 다음 마주보고 앉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아르센 류팽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류팽이 훔쳐간 가구와 미술품, 그리고 수수께끼의 지하도와 셜록 홈즈에 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벨몽은 식사 시간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벨몽은 묵묵히 앉아 음식을 들며 간혹 애타는 눈길로 마주 앉은 아가씨를 바라보곤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 되어 화제가 다른 이야기로 바뀌자 비로소 벨몽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고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마음껏 웃고 떠들었다. 농담을 하는가 하면 진지한 표정도 지었고 열변을 토하는가 하면 익사를 피우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짓거리는 모든 농담과 이야기는 오직 마주 앉은 아가씨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아가씨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조금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모두 옥상으로 올라갔다. 넓은 옥상의 가장자리에는 모래가 깔린 화단이 있었고 그 주위에 탁자와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서는 성의 앞들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잔디 한가운데에서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 헌병들이 여전히 이곳저곳을 오가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 광경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제25화 궤도와 명탐정의 대면. 그러는 동안에도 넬리는 줄곧 아르센 류팽과의 약속만 생각하고 있었다. 3시에는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3시에. 성의 오른편 탑을 장식하고 있는 큰 시계의 시계바늘이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넬리는 저도 모르게 줄곧 그 시계바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문득 눈을 들어 벨몽을 바라보니
그는 흔들의자에 앉아 태평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시 50분, 2시 55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아가씨는 초조함과 괴로움에 가슴을 졸였다. 아르센 류팽은 3시 정각에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질까? 성안과 뜰에 사람이 가득하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 경찰과 헌병들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르센 류팽은 그렇게도 당당하게 약속을 했다. 뿐만 아니라 3시가 거의 다 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저토록 태연하게 앉아있지 않은가. 넬리는 이 사내가 지닌 위엄과 자신감에 압도되어 모든 일은 틀림없이 그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가씨는 문득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았다. 순간 2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며시 돌렸다. 마침내 3시. 종이 울렸다. 1, 2, 3. 오라스 벨몽은 회중시계를 꺼내어 큰 시계와 번갈아 쳐다본 다음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성의 커다란 철문 쪽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4마리 말이 끄는 마차 2대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군용 수송차로 훈련 중인 장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마차였다. 마차는 성 정면 계단 앞에 섰다.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중사가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성주 드반 씨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드반은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마차에는 드반이 간밤에 도둑맞은 가구며 미술품들이 조심스럽게 꾸려져서 단정히 쌓여 있었다. 어리둥절해진 성주가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자 중사는 얼마 전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며 한 통의 명령서를 내보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육군 대령 보벨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호송 중대는 즉시 아르크숲 사거리로 달려가 그곳에 놓인 가구 및 미술품 일체를 티베르메닐 성의 주인 조르주 드반 씨에게 정각 3시에 틀림없이 전하라. 명령서의 내용대로 사거리에는 물건이 전부 포장되어 잔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명령이니까요. 중사가 덧붙여 말했다. 장교 한 사람이 서명을 조사해보니 무척 비슷하긴 했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했다. 군악대는 연주를 중지했다. 수송차에서 짐이 내려졌고 가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정리되었다. 이런 소동이 한바탕 벌어지는 동안 넬리는 옥상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문득 벨몽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넬리는 그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옥상의 양편은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청년이 오는 길 외에는 달아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넬리는 그냥 난간에 기대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빛나는 햇살 때문에 넬리의 물결치는 금발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잠시 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어젯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가씨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아르센 류팽은 주저하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어젯밤 약속을 지켰습니다. 류팽은 훌륭하게 약속을 지켰으니 아가씨가 한마디쯤 칭찬해 줄 것을, 아니 관심의 몸짓만이라도 보이기를 바랬다. 그러나 아가씨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잠자코 있었다. 이와 같은 경멸의 몸짓은 아르센 류팽을 애가 달아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동시에 류팽은 2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절실히 느꼈고 눈앞이 아뜩해짐을 느꼈다. 류팽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가씨에게
자기의 생활이 모험에 넘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난날의 추억에 잠겨 서글픈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군요. 프로방스호의 갑판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때도 당신은 장미꽃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것처럼 붉은 장미를. 나는 장미를 달라고 했지요. 당신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장미는 그 자리에 있었지요. 분명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그걸 주워서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류팽은 말을 이어나갔다. 부디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제발 나를 예전에 프로방스호의 갑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한 청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때처럼 나를 바라봐주세요. 부탁입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닙니까? 류팽이 이렇게 말하자 아가씨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류팽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가리켰다. 거꾸로 끼고 있어 앞에서는 금으로 만든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뒤로 돌리면 훌륭한 루비가 보였다. 아르센 류팽은 얼굴을 붉혔다. 그 반지는 성주 드반이 늘 끼고 다니던 것으로 장난을 좋아하는 류팽이 어느 틈에 빼내어 주인 앞에서 버젓이 끼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훔친 물건임에는 틀림없었다. 류팽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생각은 지당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아르센 류팽은 어쨌든 아르센 류팽일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 당신과 류팽 사이에는 한때의 추억조차 있을 리 만무하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당신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께는 큰 모욕이 된다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류팽은 모자를 들고 난간을 따라 걸었다.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넬리가 류팽의 앞으로 지나갔다. 류팽은 마구 매달려 애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1년 전 넬리가 미국 항구에서 부두를 떠나갔을 때처럼 눈으로만 뒤를 쫓았다. 아가씨는 성 안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잠시 동안 그녀의 날씬한 뒷모습이 현관의 대리석 기둥 사이로 보였으나 얼마 후 그것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하늘이 흐려졌다. 아르센 류팽은 가만히 서서 모래 위에 남겨진 조그만 발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류팽은 벼란간 몸을 부르르 떨었다. 넬리가 기대 서 있던 난간 밑에 장미꽃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차마 달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장미가. 류팽은 조심스레 장미를 집어들었다. 꽃잎이 흩어졌다. 류팽은 떨어진 꽃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주워 모았다.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여기서는 이제 할 일이 없어. 더구나 셜록 홈즈까지 끼어든다면 사태는 더욱 불리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류팽은 옥상에서 물러나 뜰로 나갔다. 뜰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문 앞에는 헌병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다. 류팽은 정원 구석의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그 가지를 타고 담을 넘었다. 그러고는 성박 숲 사이의 오솔길로 들어갔다. 10분쯤 걸어갔을 때 누군가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떡 벌어진 체격에 수염은 없었고 옷차림으로 보아 외국인인 듯했다. 한 손에 묵직한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큼직한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막 스쳐 지나려는 순간 외국인이 말을 걸었다. 유창한 프랑스 말이었지만 영국식 발음이 섞여 있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만
티베르메닐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로 가면 될까요? 똑바로 가서 담이 나오면 왼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구인 드반 씨가 어젯밤부터 당신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드반 씨는 입이 가벼워서 곤란하군요. 당신에게 누구보다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셜록 홈즈를 나보다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류팽의 목소리에는 약간 빈정거리는 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류팽은 그 말을 던진 것을 곧바로 후회했다. 왜냐하면 셜록 홈즈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아르센 류팽은 그 날카로운 눈빛이 사진기를 들이대는 것보다 더욱 정밀하게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를 알아보았구나. 이제 홈즈에게 내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군. 그런데 정말 나라는 걸 알았을까? 류팽은 생각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헌병 5명이 달려왔다. 두 사람은 즉시 길 옆으로 비켜서서 말에 치이지 않도록 몸을 피했다. 그 순간 류팽은 머리를 굴렸다. 위기로구나. 녀석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챘을까? 만약 그렇다면 녀석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적은 6명, 나는 혼자.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홈즈는 헌병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냥 지나쳐갔다. 5번째 말이 지나가자 홈즈는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가방의 가죽 끝에 가시덤불이 하나 붙어 있었다. 류팽은 부랴부랴 그것을 떼어주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살펴보았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이 두 거물의 첫 만남을 보았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세계 제1의 궤도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탐정의 만남. 그들은 남달리 뛰어난 특별한 능력 때문에 언젠가는 정면으로 충돌할 운명이었다. 이윽고 영국인이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르센 류팽은 정거장으로, 셜록 홈즈는 성으로 향했다. 제 26화 찾아낸 지하도. 경찰과 헌병들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으며 사람들은 부푼 기대와 호기심을 안고 명탐정 홈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명탐정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이 실망하고 말았다. 홈즈가 그들이 상상하던 무시무시한 모습과는 아주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반은 활기차게 소리쳤다. 선생님, 드디어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지 않으셨나요? 기차로 왔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부두로 제가 자가용을 보내드렸는데요. 하하, 눈부신 환영이군요. 게다가 대대적인 선전이시고 일이 쉬워지는 좋은 방법이지요. 영국인은 이렇게 빈정거렸다. 이 가시돋친 말투에 드반은 당황해서 쩔쩔매다가 겨우 침착함을 되찾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공연히 제가 소문을 퍼뜨려서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일은 알려드렸던 것보다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범행은 어젯밤에 일어났으니까요. 당신이 내가 온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면 범행은 어젯밤에 감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했을까요? 내일이나 아니면 그 뒤에 했겠지요. 그때는요? 류팽은 아마 함정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가구는요? 훔쳐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3시에 돌아왔습니다.
류팽이 돌려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보내왔습니다. 셜록 홈즈는 갑자기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는 가방을 고쳐들었다. 이 뜻밖의 행동에 드반은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가구도 모두 돌아왔고 아르센 류팽은 이미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할 일도 없는데 남아있어서 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생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은 내일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즉, 아르센 류팽이 어떤 방법으로 침입했는가,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왜 물건을 돌려보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모르신다고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이 셜록 홈즈의 기분을 돌려놓았다. 좋습니다. 찾아봅시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 바삐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둘이서만 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방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드반은 말뜻을 알아차리고 탐정을 문제의 응접실로 안내했다. 단둘만 있게 되자 홈즈는 무뚝뚝한 말투로 질문을 시작했다. 홈즈는 질문할 사항을 미리 생각해두기라도 한 듯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과 그 자리에 모였던 손님들에 대한 것, 그리고 성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에 대해 간단히 질문했다. 그런 다음 두 권의 연대기를 조사하고 지하도의 도면을 비교했다. 젤리스 신부가 지적한 두 개의 수수께끼 문구에 대해서도 들은 다음 탐정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두 문구에 대해 이야기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전에 오라스 벨몽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1시간 뒤에 떠나겠습니다. 1시간 뒤라고요? 아르센 류팽도 당신이 낸 문제를 푸는데 그 이상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으니까요. 내가 문제를 냈다? 그렇고 말고요. 오라스 벨몽과 아르센 류팽은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의심하긴 했지만 에잇, 이런 실수를 하다니. 드반은 어리석었던 자신을 꾸짖으며 머리를 쳤다. 홈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젯밤 류팽이 몇 주일 전부터 찾고 있던 비밀의 열쇠를 넘겨주고 말았군요. 2개의 문구 말이지요. 그래서 류팽은 밤중에 지하도의 비밀을 풀고 일당을 집합시켜 물건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만큼 빨리 해치울 자신이 있습니다만. 말을 마치자 홈즈는 생각에 잠겨 방 안을 한 바퀴 돌더니 의자에 걸터앉아 긴 다리를 꼰 다음 눈을 감았다. 드반은 기가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홈즈는 드반의 존재 같은 건 까맣게 잊었는지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잠자고 있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드반은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준비시키려고 방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홈즈는 진열실 계단 아래 무릎을 꿇고 용단을 조사하고 있었다.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촛농이 떨어진 자리를. 아니 정말 이런 게 있었군요. 촛농 자국은 계단 위에도 있고 이 깨진 유리상자 주변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아르센 류팽은 촛불 따위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손전등을 썼거나 아니면 이 방의 전등을 직접 켜놓고 일을 했겠지요. 촛불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고 들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류팽의 일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류팽이 작업을 중지한 것 같으니까요. 보십시오. 귀중품들을 넣은 자루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가구를 돌려보낸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이 명석한 추리에 깜짝 놀란 드반은 다그쳐 물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류팽과 무슨 관계가 있었기에 모처럼 훔친 물건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조사하면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류팽의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중요한 건 한시 앞비 지하도의 입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긴 그렇군요. 당신의 생각에 지하도... 생각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에서 200~300m쯤 떨어진 곳에 예배당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낡은 예배당으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일러 그 예배당 옆에 차를 대기시켜 주십시오. 운전기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대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지하도가 예배당으로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어떤 이유로... 그러나 셜록 홈즈는 딴전을 피웠다. 사다리와 손전등을 가져다 주십시오. 네? 손전등과 사다리도 필요합니까? 물론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반은 약간 어리둥절해 벨을 눌러 하인을 불렀다. 명령을 받은 하인이 2가지 물건을 가져오자 홈즈는 마치 군인처럼 엄격하고 정확하게 차례차례 명령을 내렸다. 사다리를 그 커다란 책장에 걸치시오. 꼭대기에 새겨진 티베르맨일이라는 글자 왼편에. 드반이 사다리를 세우자 홈즈는 계속해서 말했다. 좀 더 왼쪽, 오른쪽으로. 됐소. 올라가십시오. 좋아요. 그 글자들은 모두 튀어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H자를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든 좋습니다. 돌아갑니까? 드반은 대리석 벽 위에 황금으로 새겨진 H자를 만져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90도가량.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아셨지요? 홈즈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거기에서 R자에 손이 닿습니까? 그렇다면 그 글자를 움직여 보시오. 돌아가지 않으면 잡아당겨 보시오. 드반은 R자를 움직여 보았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잡아당겨 보니 놀랍게도 R자는 벽으로부터 쑥 빠져나왔다. 글자 뒤에는 쇠막대가 붙어 있었고 그것이 벽을 뚫고 연결돼 있었다. 됐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홈즈는 다음 지시를 내렸다. 사다리를 좀 더 오른편으로 미십시오. 됐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좋아요. 이번에는 L자를 눌러보십시오.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그 글자가 창문처럼 안으로 열릴 것입니다. 드반은 약간 점잔을 빼면서 L자에 손을 댔다. 힘주어 밀자 L자가 안으로 들어가며 글자가 박힌 부분의 벽이 작은 창문처럼 열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다리가 휘청하고 기울며 드반이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책장의 일부분이 한 바퀴 회전하여 지하도의 입구가 열렸던 것이다. 셜록 홈즈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드반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가 움직이고 지하도의 입구가... 놀랄 것이 뭐 있습니까? 2개의 문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별로 대단할 것도 없지요. H, 도끼는 돌지만 R, 공기는 떨며 L, 날개는 펼쳐진다. 이 암호 속에 모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탄할 만한 추리에 드반은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내 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서 다시 질문을 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구 2, 6, 12는요? 홈즈의 대답은 이번에도 명쾌했다. 티베르맨일의 2번째, 6번째, 12번째 글자가 바로 H와 R과 L입니다. 이 2 문구를 조합하면 지하실 입구를 열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명탐정이십니다. 이젠 나도 좀 알 것 같군요. 그런데 류팽이 이 방에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녀석은 밖에서 들어왔으니까요. 셜록 홈즈는 전등을 켜고 지하도 안으로 한 발을 들이밀었다. 드반이 그 뒤를 따르자 탐정은 전등을 높이 쳐들어 책장이 붙은 벽 위쪽을 비추었다. 그곳은 황금 문자가 새겨진 책장의 바로 뒷벽이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로 만들어진 시계 태엽 같은 장치가 붙어 있었다. 홈즈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것을 보십시오. 3개의 글자는 저 장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들을 움직이는 법만 알면 안쪽에서도 얼마든지 톱니바퀴를 움직여 지하도의 문을 열 수 있지요. 다만 여기서는 응접실에서와는 달리 글자들을 정반대로 움직여야겠지요. 방향이 180도 다르니까요. 그러면 리팽이 이 장치를 움직였다는 증거는요? 증거라고요? 이 기름이 묻은 자리를 보십시오. 이 장치는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톱니바퀴들이 빡빡해져서 잘 돌아가지 않았을 게 틀림없습니다. 리팽은 그것마저 미리 짐작하고 기름까지 가지고 왔던 겁니다. 홈즈는 감탄하듯 말했다. 드반 역시 동감이었으나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제 27화 리팽의 승리. 그렇지만 녀석은 건너편의 다른 출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지하도로 들어갑니까? 왜? 무섭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분명히 길을 압니까?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땅속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각각 12단으로 이루어진 4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기다란 복도가 나왔다. 두 사람은 끝도 없이 이어진 복도를 말없이 걸었다. 복도의 양쪽 벽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리한 흔적이 있었고 군데군데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땅바닥은 축축했다. 드반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지금 연못 아래를 지나고 있군요. 복도의 막다른 곳에는 다시 12개의 계단이 있었다. 그것을 오르자 또다시 12단짜리 계단이 3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애를 써가며 그 계단을 올라갔다. 이렇게 3차례를 반복하고 나자 겨우 계단이 끝났다. 그러나 눈앞은 육중한 바람벽으로 막혀있을 뿐 출구 비슷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제기랄, 여기서 막힌다면 곤란한데? 셜록 홈즈가 투덜거렸다. 돌아갑시다. 드반이 말했다. 이제 다 알았으니 더는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홈즈는 전등을 쳐들어 벽의 위쪽을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에는 입구와 같은 장치가 되어 있었다. 홈즈가 3 글자에 연결된 톱니바퀴들을 움직이자 눈앞을 가로막은 바람벽의 한 귀퉁이가 뻥 뚫리며 밝은 햇살이 컴컴한 지하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그곳은 반쯤 허물어진 예배당의 뜰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열고 나온 돌문은 커다란 비석이었다. 그 위에 티베르메닐이라는 글자가 응접실의 책장 위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겨 있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날아간다.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홈즈가 문구의 나머지 구절을 설명하자 드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도 간단한 것을? 문득 드반은 홈즈가 맨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저 놀라워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당 앞에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셨군요. 그토록 간단한 글귀만으로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아내셨지요? 뭘요? 사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립도서관의 설계도에는 지하도를 나타내는 선의 왼편 끝이 원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편 끝은 십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는 지워져서 확대경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예배당 말고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홈즈가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풀이하는 바람에 가엾은 드반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놀라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유치할 정도로 간단한 일이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비밀을 풀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서너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권의 책과 두 가지 문구를 아무도, 아르센 류팽과 나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도 책과 문구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젤리스 신부도. 우리 둘 다 당신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드반이 말했다. 셜록 홈즈는 빙긋이 웃었다. 드반 씨, 아무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10년이나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 10분 만에. 뭘요? 습관이지요. 두 사람은 예배당을 나왔다. 순간 홈즈는 외쳤다. 아니,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군요. 내 자동차입니다. 당신 차라고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홈즈가 놀라 말했다. 아, 그랬지. 이상한데? 두 사람은 자동차 앞으로 다가갔다. 드반은 운전기사를 불렀다. 여보게, 누가 자네더러 이곳으로 가라고 일렀나? 벨몽 씨였습니다. 벨몽이? 그럼 그를 만났었나? 부두에서 기다리다 못해 돌아오다가 정거장 부근에서 만났습니다. 예배당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예배당으로 가라고? 뭐 때문이지? 주인님과 친구분을 맞으러. 드반과 홈즈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드반이 말했다. 그 녀석은 당신이 수수께끼를 푸는 건 누워서 떡 먹기란 걸 알고 있었나 보군요. 거참, 재치 있는 칭찬인데요. 만족스러운 미소가 명탐정의 입가에 10개 번졌다. 이 칭찬이 꽤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홈즈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당한 인물이던데요. 잠깐 만나보고도 알았지요. 아니, 류팽을 만났던가요? 아까 댁으로 오는 도중 길에서 마주쳤지요. 그래, 당신은 그자가 아르센 류팽이라는 걸 알아보셨단 말씀이지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익사를 부리는 걸로 봐서 말이지요. 그런데도 달아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조금 유리했습니다만 헌병이 5명이나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더없이 좋은 기회였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영국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상대가 아르센 류팽쯤 되면 이 셜록 홈즈도 우연히 생긴 기회를 덥석 낚아챌 수야 없지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야지요. 그러나 배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류팽이 친절하게도 자동차를 보내준 것이니 고맙게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즉시 차에 올라 부두를 향해 출발했다. 차는 좁은 시골길을 쏜살같이 달렸다. 밭과 나무숲이 번개처럼 뒤로 사라져갔다. 문득 드반은 연장상자 위에 놓인 작은 꾸러미를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이 꾸러미는 뭘까요? 내 것은 아닌데. 가만히 있자. 홈즈 선생, 당신 것이로군요. 내 것이라고요? 읽어보십시오. 셜록 홈즈 귀하, 아르센 류팽으로부터 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영국인은 꾸러미를 받아서 끈을 풀고 포장지를 펼쳤다. 그것은 회중시계였다. 이게 어째서? 홈즈는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다. 시계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드반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눈길로 홈즈를 바라봤지만 영국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표정을 보고 드반은 짚히는 것이 있었다. 뭡니까? 당신의 시계로군요. 아르센 류팽이 당신 시계를 돌려주었군요. 그러나 돌려줬다는 건 훔쳤다는 얘기가 되지요. 당신의 시계를 말이에요. 아, 고급 시계로군요. 아르센 류팽이 훔쳐간 셜록 홈즈의 시계라.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아니, 이거 참 실례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드반은 실컷 웃고 나더니 확신에 찬 음성으로 단언했다. 정말이지. 과연 인물은 인물이군요. 영국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부두까지 가는 긴 시간 동안 줄곧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드반은 홈즈의 이 같은 침묵이 불쾌했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맹렬한 격분보다도 두려웠다. 그러나 부두에 도착하자 셜록 홈즈는 어느덧 분노의 그림자가 사라졌는지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드반 씨. 그 녀석은 과연 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손으로 어깨를 붙들고 싶은 인물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르센 류팽과 셜록 홈즈가 다시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은 너무나 좁아서 우리